예, 오늘은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고려시대가 가장 잘 몰라요 해가지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구려는 우리가 강개토대왕을 시작해서 아주 화려했던 만주대륙을 호령했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사실 신라는 수도가 옛날 그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가서 봅니다. 백제 수도도 부여, 공주 다 남한에 있죠. 근데 고려시대는 수도가 저 개성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우리 랜드마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유물 그러면 다보탑, 석가탑, 불국사하거나 석굴암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려시대 유물은 개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제일 알려진 유물이 뭐냐면은 이 고려자기, 무슨 팔만대장경. 이게 사실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팔만대장경 있는 해인사 가봐야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서부터 할 고려시대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다 보면은 또 하나의 전통이 있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는 고려시대를 8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고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첫 강의 창업군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를 세울 때도 이 회사 하나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학교를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나라를 창업한다는 거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지금도 그 전 세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다 유태인이 못 세우다가 억지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중동 문제 생기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나라를 못 세워서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만 어느 시대나 나라를 세웠던 사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오늘은 그것을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나라를 세웠던 분, 우리가 최소한 건 알고 있죠.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왕건 이전에 사실은 두 사람의 영웅이 더 있었어요. 우리가 삼국지는 굉장히 좋아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태조 왕건이 있던 시절에 이 궁예라는 인물, 견훤이라는 인물, 그리고 왕건이라는 인물, 이 사람들도 세 사람의 우리 역사의 기가 막힌 드라마이고 영웅입니다. 물론 영웅이 출연하려면은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야 돼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나라를 세우거나 기가 막히게 큰 일을 하려면 사회가 안정돼 있을 때는 그런 변동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지금 이 시대는 특별한 시기인가요? 평온한 시기인가요? 지금의 시기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3의 혁명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요. 유럽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의 얘기.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지금 변환의 시기입니다. 지금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제3의 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이 시대를 잘 극복하면서 큰 인물이 되길 바라는데 항상 영웅은 어때 출연하느냐. 스티브 잡스도 영웅이고 굉장히 변화의 시기에 출연한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영웅, 궁예나 견훤이나 왕건이 출연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통일신라, 그 이전에 통일신라가 무너져가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였어요.
이 통일신라가 위기의 시대라는 것 갖다가 막바지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일신라를 세 개로 구분해요. 세 시기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는데 상대는 이제 시작하면서 융성해지고 중대는 전성기입니다. 하대는 내리막을 걷는 거죠. 그래서 신라 하대에 150년을 얘기하는데 이 150년 동안에 왕이 20왕이 교체됐어요. 20왕이. 한번 나눠보세요. 150 나누기 20 하면 얼마 나오나? 7.5년이 나오죠. 왕의 임기는 원래 종신직입니다. 종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통상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는 사람은 40년, 50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 말기에는 임금이 7.5년, 그것도요, 거의 비명에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왕이 됐어도 밑에 귀족들이, 왕족이 자기가 힘을 길러가지고 공격을 해서 왕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평균 기간이 7.5년밖에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신라 말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항상 전쟁으로 서로 무력 다툼을 하면서 왕위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백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겠습니까? 그래서 신라하대 150년 동안은 20왕이 교체됐지만 그 시기는 또 농민 전쟁의 시대예요.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각지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절에 도저히 통일신라를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는 뜻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갖다가 새로이 바꾸겠다 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그래요. 호족. 그런데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일어났으니까 흔히 거기다가 지방호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라 말기에 지방호족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타락한 통일신라에 대항하면서 저마다 다 나라를 창업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펴려고 일어났지만 가장 리더십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궁예입니다. 궁예. 우리가 궁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궁예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궁예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이빨이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을 수도 있고 특이하니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날 이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붕을 보니까 지붕에서 아주 안 좋은 기운이 서렸다. 안 좋은 기운이 뭘까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해서 뭐 어두컴컴하거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광채 좋은 빛이라기보다는 어두컴컴한 게 아마 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늘을 관찰하는 관리가 왕에게 고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일을 저지를 사람이니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러 갔어요. 죽이러 갔는데 이제 궁예를 갖다 보살피던 그 여자 종이 살리려고 이제 왕족이었으니까 집이 좀 높아가지고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눈이 하나 애꾸가 됐다. 현재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고아처럼 돼 있으니까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됐다가 아까 말한 호족들 전국에서 일어난 나름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무리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휩쓸려 다니는데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군사도 잘 다루고 나름대로 지략도 있다 보니까 점점 우두머리가 돼요. 우두머리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까지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개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개성입니다. 개성. 이 송악, 개경, 개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송악지방, 개성지방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이제 후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래가지고 후 고구려를 갖다가 세우는 거죠.
근데 이 궁예가 나름대로 능력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침식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병사들하고 침식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침식을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같이 누워 자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이제 동조를 얻었지만 출생서부터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애국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신라에 대한 원한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신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후고구려 와가지고 아 여기는 더 좋은 세상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후고구려 오면은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뭐 선거철이 되거나 막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불만도 얘기하고 문제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영웅이 있지만 진정한 영웅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려면은 비판하는 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궁예는 나름대로 능력에서 사람을 모았지만 이게 대안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바꿀 만한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라를 갖다가 부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라에서 오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죽였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나름대로 이 정치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잘 유지했다기보다는 너무 종교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기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이래가지고 나는 부처요. 자기의 부인, 자기 아들, 딸은 보살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부처해서 물론 불교에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불교의 부처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명한 일화 중에 이 불교의 이 권위를 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처처럼 아주 영험하다. 그래가지고 독심술이 있다. 또 그런 일화를. 내가 부처처럼 영험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독심술이에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를 했다 이겁니다. 독심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료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신하가 있어요. 신하한테 묻습니다. 너 나한테 반역할 마음을 품었지? 이 질문을 하면 사실 이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느냐? 궁예가 독심술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반역할 마음을 안 품었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독심술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죽을까 봐 예, 제가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놈 반역할 마음을 품다니 그래서 죽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포 정치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 벌벌 떠면서 지키는 거죠. 심지어는 부인도 죽입니다. 부인한테 물어요. 왕비한테. 너 다른 남자를 좋아하지? 그럼 왕비는 이게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독심술이 틀린 것이요. 그렇다 그러면은 너 정말 남의 남자를 좋아했냐? 그건 실제로 죽입니다. 부인도 죽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공포 정치가 좀 통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정치를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제거하고서 바로 밑에 이 왕건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중이라고 그래가지고 2인자였는데 왕건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궁예를 몰아내가지고 이제 왕건이 대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쫓겨날 때도 뭐 사례에 보면은 그렇게 나는 뭐 부처다 했던 사람이 사례에 보면요. 막 쫓겨나면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이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주워 먹다가 막 쫓아온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에이 나쁜 놈 죽어라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이 이제 무덤이 돼서 궁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영웅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 한계로 인해 가지고 자기 한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갖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신라를 부수려고만 반신라로만 나갔고 그 다음에 너무 종교에 의지하고 자기가 부처다 독심술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도태된 것이고, 그래서 왕건이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영웅은 견훤이라는 분이 있어요. 견훤. 이 견훤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살해 보면 아주 키도 장대했다, 아주 키도 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싸움을 잘했겠죠.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호족들을 갖다가 다른 호족들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의 완산주, 이제 전주라고 그래요. 완산주, 전주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도읍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후백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까 궁예가 있던 시절에 후고구려,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고, 그러면 다시 옛날에 삼국시대처럼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후삼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삼국 시대의 또 다른 영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라를 건국하게, 아까 제가 궁예는 나라를 건국하다가 나중에 이제 몰려나가지고 구테타에 의해서 왕건한테 갔다 오르지만 그래도 어떻든 훌륭한 사람의 나라를 갖다 건국한다는 것은, 견훤이 사실은 나라는 먼저 건국했어요. 이 견훤이 완산주를 중심해서 세력을 갖다가 넓혀가지고 아주 이 군사력이 뛰어났습니다. 자기가 군인이니까. 그런데 견훤도 아쉽게는 새 시대를 이끌 만한 비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까 또 얘기하지만 뭐 세상을 토론하거나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건 정말 엉망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비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비전이에요.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인데 견훤도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게 부족해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막 군사를 몰아가지고 신라를 쳐들어가요. 신라를 쳐들어가는데 그 당시 신라의 왕이 55대 경혜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석정에서, 여러분 그 신라의 포석정은요 이렇게 둥글해서 술잔을 띄우면 저절로 동동동동동동 떠간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포석정이고, 그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왕비들하고 궁녀들하고 신하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거를 완산주에서 군대가 막 견훤이 몰고 가가지고 포석정에서 술 마시는 경혜왕을 잡아다가,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신라도 참 국력이 약한 거죠. 어쨌든 쳐들어가가지고 경혜왕한테는요 붙잡은 다음에 네가 스스로 죽어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어요. 그리고 참 이런 말은 뭐하지만 왕비라든가 궁녀들은 몰살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삼촌이 있었는데 너 이리 와, 너 잘생겼다, 네가 왕이라.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그 왕이 신라의 마지막 56대 경순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왕을 세워주고서는 의기양양하게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 시대의 비전이 있다면, 나중에 자기가 신라까지도 통합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쳐들어가가지고 못할 짓 다 하고 죽게 만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왕을 세운 다음에 한번 멋있게 기분 내고 자기의 무력을 가시하는 것은 됐을 망정. 그게 무슨 의미며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견훤에 대해서 무서워는 할지언정 저 사람이 새 시대를 이끌고 우리를 통합해주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견훤도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꼬꾸라지냐면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후계자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게 계승을 누구를 계승할까 잘못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을 갖다가 계승시키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신검이라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방귀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밑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신검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견훤을 갖다가 잡아다가 지금의 금산사에다 유폐를 시켰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됐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왕건한테 도망갑니다. 왕건한테 도망가가지고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왕건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견훤이요, 왕을 했기 때문에 후백제의 지리를 잘 알잖아요.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건하고 후백제 견훤은 없어지고 그 아들 신검이 이끄는데 마지막 후백제와 이 후고구려, 이제 왕건이 후고구려를 이어받은 다음에는 국호를 고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마지막 일전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벌써 흘러가는 것이 아버지를 갖다 유폐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 네 분이라고 하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신검이 졌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때 견훤이 따라갔거든요. 견훤은 왕건한테 저놈은 나를 유폐시키고 아벨을 갖다가 붙잡은 놈이니 능지처참으로 죽여주시오 하고 빕니다. 왕건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건은 물론 그거는 잘못했지만 옆에 보호자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굳이 저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용서해주고서는 벼슬을 줍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면은 견훤은 억울해가지고 분을 못 살겨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병이 생겨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영웅이 셋이 있었는데 궁예라는 인물, 견훤이라는 인물, 아쉽게도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이제 왕건에 의해서 새로운 후백제가 통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던집니다. 세 사람 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예? 리더십이 있으니까 왕조를 세운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요? 예? 왜 왕건이 성공을 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해요. 여러분, 이제 다 리더십은 있어요. 예? 이거 좀 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리더십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세 영웅 중에 왜 두 영웅은 꼬꾸라졌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암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우리도 보면 정치가도 그렇고 야, 저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름대로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주기도 하지만 그 후에 보면은 실망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새 시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영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다. 그럼 지금서부터 왕건은 어떻게 비전이 있었는지, 다른 두 사람하고는 달리 정말 진정한 영웅이었는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뭐 군사를 잘 모은 것 같지만 수준이 다르다.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왕건은요, 가능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건의 경우에 견훤은 막 쳐들어가서 해가지고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왕건도요, 얼마든지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신라의 그다음에 마지막 임금 경순왕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왕건은 안 거예요.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내 백성이요. 원한도 없어야 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무력을 사용 안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무력을 사용하는 거다. 이것은 앞으로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신라의 경순왕, 마지막 50대 경순왕이요, 아예 백성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는 힘이 없고 저 왕건을 보니까 정말 새 시대의 지도자 같다. 우리가 이러느니 나라를 주자. 그래서 어전회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주기로 다 각받고 그걸 들고서는 왕건한테 가서 나라를 줍니다. 신라를 줘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경순왕의 아들 중에 마이태자가 있어요. 마이태자. 이 사람은 반대했어요. 경순왕이 고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이태자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다. 그래서 배옷만 입고 뭐 제대로 옷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배옷만 입으면서, 그래서 마의라는 게 뭐냐면 삼배옷, 배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반대한다. 저 찬란하게 내려왔던 신라 역사를 지켜야지. 그냥 나라를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마이태자의 충정도 있지만 그 당시 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이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게 현명한 것이었고, 그런 것을 유도해낸 왕건의 이 대단한 능력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로 원망도 없이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면 그만큼 나중에 평화롭게 통합이 되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새로운 비전을 가졌던 왕건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요, 궁예가 있을 때 구테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구테타를 해가지고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건을 이제 왕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궁예가 폭군이었어도 궁예를 따랐던 사람도 있고, 궁예한테 또 서로 잘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신복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일천적으로 생각하면은 왕건이 너 궁예랑 너 잘 지냈지 이놈, 에? 해가지고 그냥 무슨 건수를 매겨가지고 죽이거나 몰아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왕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란이 일어나도 가능하면 그게 아니다. 에?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물론 진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왕건은 궁예를 갖다 지지하는,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도 포용하려고 애를 썼고, 또 각 지역에 또 다른 호족들이 있으면 호족들에 대해서도 내가 왕이니까 니들 꼼짝 마라 이러지 않고요. 나도 하나의 호족일 뿐이다. 그러니 잘 지내자. 그러면서 공손한 언어로 서로 대등하게 하는 정책을 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궁예를 따르던 이제 신하들 일부도 야, 이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진짜 새 시대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고 우리가 몸을 맡길 만한, 모실 만한 인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평정해 가는 거죠. 굳이 쓸데없이 서로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죽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왕건의 위대한 능력이고요. 세 번째 또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왕건의 부인이 놀라지 마시고 29명입니다. 29명. 이 동양하고 서양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왕비가 틀려요. 서양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비를 한 명만 둬야 돼요. 그래서 왕비가 아들을 못 낳거나 왕비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하고 새로 이걸 갖다가 이 왕비를 맞아야 되는데, 또 기독교는 이혼을 반대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동양은 그렇게 하질 않았고, 동양은 퍼스트 레이디, 정비, 이제 이 왕비가 있으면 나머지 혹시 모르니까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왕비를 두는 걸 갖다가 용인을 했어요. 중국이나 우리나 왕비를 여럿이 두는 것은 그거는 후손을 갖다가 잘 많이 낳아가지고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서양은 왕비가 하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양에 보시면요, 서양의 경우에는 왕조가 막 끊어져. 단절이 됩니다. 근데 동양은 바로 그렇게 왕비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동안, 고려시대도 한 500년 가까이, 조선시대도 500년 가까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왕건은요, 호족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너희를 이해하고 나를 갖다가 믿어라 하는 마음으로 혼인정책을 했어요. 혼인정책. 그래서 각지에 전국에요, 왕비 29명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전국에 가가지고 호족하고 연합해서 우리 잘 지내자 사인하고서는 호족의 딸하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래서 29명이 된 겁니다. 일종의 혼인 정책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혼인도 왜 정책으로 하냐, 너무 야박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그것이 서로 싸움을 줄이면서 통합하는 방안이었다. 하여튼 이러한 혼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했고요. 하나를 더 얘기하면 백성에 대한 대책입니다. 백성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옛날 궁예 시절은요, 생산물의 반을 가져갔어요. 왕건은 안 된다.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신하들한테도 잘못하는 사람은 잡아오고 그래가지고 10분의 1만 세금은 소출에 그 농산물 이제 생산하면은 백성들한테 10분의 1만 받아라. 그래서 민심을 얻은 것이고 백성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한 것이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북방 정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옛날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왔던 거 만주벌판. 크게 보면 우리가 영토를 갖다가 가져야 된다. 통일신라가 되면서 좀 축소가 됐지만 고구려가 가졌던 땅을 못 찾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양, 지금의 평양을 갖다가 제2의 수도로 했어요. 그러면서 평양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영토도 넓히고 만주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려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 제가 지금까지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예가 자기는 부처다. 독심술로 해가지고 왕건도 독심술로 죽을 뻔했어요. 왕건이 2인자라고 그랬죠. 왕건을 불렀었어요. 궁예 시절에. 그래가지고 너 나를 갖다가 배신하려고 그러지? 예? 반역할 마음이 있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궁예 시절에 왕건이 2인자일 때. 야,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기록하는 관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부통이 있죠, 부통. 글을 쓰는데 부통을 일부러 던졌어요, 이렇게. 놓친 것처럼. 그래서 부통을 주스러 가가지고 부통을 줍는 척 하면서 왕건한테 귓속말로 예, 그렇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왕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갑자기 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왕건이 예, 그렇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딱 그러니까 궁예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봐라, 내 독심술이 이런 수준이다. 네가 화끈하게 잘못을 인정했으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독심술로 정치하는 사람, 아니면은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신라의 왕을 죽이고 능욕하는 그런 수준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해서 10분의 1로 하면서 이게 정치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크게 보면 제가 창옥군주 얘기를 했습니다. 창옥군주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기본적으로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 근데 리더십, 말도 잘할 수 있고 남자답기도 하고 우리 오늘날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궁예와 견훤도 훌륭한 영웅이었지만 미래 비전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태된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꿈을 갖고 그러한 비전을 가졌던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창업됐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면서 진정한 리더십과 포용력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포용력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포용력도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민심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을 비판하고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보면 똑같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벌어진다. 이것이 오늘 첫 얘기, 창옥군주, 고려의 창옥군주 태조왕건을 통해서 배웠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